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좀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은 매크로 특집으로 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매크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금리가 일단 미국이 이제 7월에 0.75%포인트 또 네. 올려가지고 네. 와 한미 금리가 2020년 2월 이후에 역전이 또 이제 네.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 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지금 사실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참고로 여기는 아이템이라서 저는 IT 이야기를 네, IT 이야기인데 왜 제가 오늘은 매크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워낙 또 매크로적인 네. 아는 그냥 수준에서 최대한 최대한으로 해주시죠. 네네. 금리 역전 현상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CDS라 그래요.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음.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망할 확률보다는 한국 정부가 망할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아프리카 있는 나라는 언제 또 정권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CDS가 높아요. 음. 그럼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죠. 그러면 미국 국채보다 당연히 한국 국채가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니까 네. 금리가 높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건데 네.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안정적인 나라인데 미국이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채권에 대한 이런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미 채권이 폭락했어요. 채권이 폭락했고, 이미. 네. 그리고 주식도 폭락했고, 네. 네. 우리는 이제 주식 쪽에 이야기만 놓고 보면 네. 외국인 비중이 거의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기 음. 때문에, 네, 거의 30% 초반대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뭐 추가적인 뭐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그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요? 지금 잠시 1,400원 밑으로 또 음. 내려오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그거는 신흥국 쪽으로 워낙 홀쭉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오히려 또 미국 내에서 달러가 또 뭐 흘러가는?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그 미국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미국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100% 미국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 그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기 음.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안정적이고 채권 수익 뭐 이 정도 괜찮은 나라가 그쵸,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달러가 뭐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으로 가고 이런 것들 이미 다 선반영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월의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코멘트를 하잖아요. 네. 변호사 출신이라서 굉장히 그 글씨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하게 함의를 많이 담고 있는데 네. 굉장히 또 시장 친화적인 반응이 시장 나왔어요. 네. 친화적인? 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은 뭐 어쨌든 기정사실화 돼 있던 그쵸. 거고 네.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 됐던 건데 오히려 또 이제 이게 피크가 보인다. 금리 인상의 피크가 보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또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시장의 흐름이 이게 끊임없이 빠지다가 네. 그래도 이제는 조금 횡보를 하는 네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쵸. 있는 게 그런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돼서 그렇죠. 그렇다고 볼수 어떻게 있을까요? 보면 지금 시장의 모든 상황을 네.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카오스, 카오스, 네, 혼돈. 네. 혼돈의 카오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주식 비중이 있으면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원자재 같은 데 투자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다 작살났어요. 그리고 보통은 주식이 망가지면 채권이 또 좀 이렇게 올라서 그게 이게 또 원래 해칭해주고 상승을 이런 해줘야 건데 되는데?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뭐지? 이건 네. 혼돈의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예요. 예. 이게 왜 카오스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어떤 겪어왔던 세계 질서가 바뀌는 네.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세계 질서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이제 지난 3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단어였어요. 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막 70년대 펄 볼커 아저씨가 막 이렇게 금리 인상 뭐 20%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만 봤지. 실제로 뭐 우리는 항상 저금리 시대에 그쵸. 살아왔고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게 항상 디플레 걱정했지 인플레 걱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 체제이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죠. 네. 미국 단일 패권 체제가 되게 된 계기가 결국 그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이 해체됐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통일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네. 동구권 이제 공산권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싸죠. 그렇죠. 인건비 싼데 자본은 또 거기로 흘러가서 그죠? 자본과 싼 노동이 융합이 돼서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그 동안 분리돼 있던 사람들이 계속 경제권으로 들어오니까 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면 또 네. 집에 아궁이 떼고 이러다가 그죠? 뭐 TV도 사고 돈 써야죠. 그죠? 이제. 냉장고도 사고 네. 그죠? 구매해야죠. 그죠? 가스레인지도 사고 전자레인지도 사고 소비력이 또 그게 올라가고. 소비를 또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어떤 과실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그대로 누린 거였고 그리고 뭔가 이게 미국 단일 패권 체제에서는 네. 뭐 경제 리스크가 생기긴 했죠.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때 대표적인 게 IT 버블 같은 것들이었는데 네. 그때는 쉽게 해결됐죠. 뭐 그때는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심플했어요. 미국이 달러 풀면 되는 거였어요. 금방 해결이 네, 됐죠. 금방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랬는데 네. 연준이 어느 순간 고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아, 고용만 우선적으로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통화적인 현상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야기가 다시 또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 네.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먼 같은 네. 이 교수님들도 인플레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 그 코로나 때 돈을 풀어도 인플레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전문가도 네. 예측하지 네. 못한 인플레.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발 인플레. 공급발이죠. 그렇죠. 미국의 어떤 단일 패권이 깨지고 중국이 이제는 도전을 하는 데다가 네. 러시아까지 도전하면서 이게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러시아가 얻는 실익이 적어. 라고 해서 다 대부분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런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일어났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끝날 거야. 15일 안에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장기화되고 네.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 틀리고 있고 틀렸고 그렇죠. 그게 공급 결국 부족도, 예, 네. 카오스를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거예요? 물어보셨잖아요. 네, 흐름.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함께 살아가야 세상에는. 돼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꿀 빨았다. 인플레 걱정을 안 했던 그거에서 이제는 인플레가 항상 오버슈팅 됐다가 언더슈팅 됐다가 이러면서 변동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약간 이제 만성 고혈압 환자처럼 약간 만성 질환을 네. 달고 살아야 돼요. 2%에서 3% 정도 이렇게 이제 인플레가 항상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5, 6%까지 치솟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우리가 좀 이제는 적응을 해야 네. 하는 적응을 해야 돼요. 맷집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30년 동안 이 세계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 단일 이제 패권에서 네네.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들이 그렇죠.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 중국의 부상이 너무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에 미국은 계속 때리고 있고 그렇죠. 계속 긴장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혹시나 네. 중국이 네. 더 넘어서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경제 어떤 GDP 규모에서 네. 글로벌 GDP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이렇게 가면 뭐 10년, 15년 안에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진짜요? 이제 우려가 현실화로. 그렇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 그럼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게 되는 거냐, 네. 양분하게 되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그쵸.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런데 이제 전망으로 보면 이제 이 패권국이라는 게 사실은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하드 파워는 뭐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이제 뭔가 호감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팍스 로마나라는 거는 로마가 뭔가 다 이렇게 정복하고 합병했지만 거기에 있던 자기들이 흡수 합병했던 나라들을 또 로마라는 문화로 끌어들였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또 영입한 사람들을 또 권력을 네네네. 나눠줘서 그죠. 오. 다 로마를 호감을 가지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사실은 미국은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생소한 말이 됐지만 세계 경찰이다. 경제. 네, 그래서 뭐 알고 보면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한 건데 맞아요. 그죠. 뭐 이렇게 분쟁에 개입해서 음. 뭔가 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악당도 혼내주고 옛날에 이라크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게 보면 소프트 파워인데 중국은 거기 너무 약해요. 맞아요. 네, 뭔가 대체가 되려면 딱히. 그렇죠. 미국의 단일 패권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 다 인정하는데 분명 문제 있어. 이거는 양극화를 일으키고 뭐 미국한테 유리하게 가는 게 뭐 달러를 수출하는 게 문제가 있어.
라고 다 인정하지만 네. 그러면 너 중국 체제로 갈래? 그럼 다 싫은 거죠. 그거는 좀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싫은 게 아니라 많이 싫을걸요. 네, 그렇죠. 뭐 배골지 않게 잘 네. 먹여줄게. 그런데 너 정부가 집에 있으라 그러면 집에 있고, 음.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세금 때려도 잘 내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대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지금 중국에 대한 음. 호감도가 10%대밖에 안 돼요. 뭐 17%? 거의 80몇 프로가 네. 대부분 중국을 너무 싫어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서구권 이제 자유진영에서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해봐야 중국이라고 우군이라고 해봐야 같은 악당들끼리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란 뭐 옛날에 뭐 악의 축 뭐 이런 네. 그런 저기까지. 뭐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대체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역시 이제 소프트 파워, 네. 경쟁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맞아요. 소프트 파워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문화적인. 우리가 뭐 패권국이 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세계 최빈국에서 그래도 선진국으로 올라선 음. 나라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나쁜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적으니까 없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글로벌 OTT를 통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나 이제 한국 문화가 너무 호감도를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펼쳐졌고 세계 도시 순위에서 네. 4위까지 올라왔어요. 서울이. 그래요? 네. 오. 이게 제일 큰 게 문화적인 파워. 문화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 음, 이런 것들이 다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를 갖게 하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미국은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고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칩보 동맹. 네. 또 이게 옛날에 그 사드 사태를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도 저도 못하는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한테 우리가 등을 질 수는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한테는 팔아야 네. 되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해야 될지. 네. 지금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답이 없죠. 사실은 뭐 답이 그렇죠.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보는 미국하고 직결돼 있고 경제는 중국하고 직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쥐가 우리 박쥐처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인데 이제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편가르기하고 줄서기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이제 힘든 건데 쟤네랑 놀 거면은 네. 너 우리 안 끼워줄 거야. 그렇죠.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지금? 건데 예전에 제가 이제 외교 쪽에 이제 전문가로 계신 중앙부처 네. 공무원하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분 이야기하는 게 다 뭐 진리는 아니지만 네. 중국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때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날렸거든요. 중국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제일 좀 와닿았던 말이고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면 자기들도 너무 피해가 크고 사실은 한국이 또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첫 번째로 우리나라 왔었고 반도체 공장 와가지고. 미군 부대 방문 안 하고 반도체 팹 3나노 팹에 와서 그때 사인하고 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란 듯이 최근에 3나노 양산 또 그죠 해냈고. 행사해서 또 수율 좋아지니까 네. 그죠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이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드 사태 때처럼 이렇게 앞에 막 총대 메고 앞으로 가다가 두들겨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참 인도를 참고해 볼 만한 인도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인도가 이제 쿼드에 포함돼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는데 이제 네. 주요 한 축이었잖아요. 근데 러시아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네. 쓰니까 인플레이션 CPI가 낮죠. 네. 지금 꿀 빨고 있는 거죠. 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지금 유가가 제일 난리인데 네. 인플레가 없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하고 인도인데요. 인도? 네, 러시아산 원유를 세상에. 시가보다 무려 뭐 20-30% 싸게 사니까 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는 또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를 해서 네, 러시아산 원유를 안 쓰다 보니까 아주 유가가- 비싼 원유를 쓰고 네. 그게 결국 물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근데 그 시점에 우리나라도 인도처럼 할 수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외교적인 어떤 안보적인 어렵다, 측면에서 어렵다.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문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맞아요.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 성명 하는데 참가했던 나라는 170개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러시아 경제 제재 하자라고 했을 때 참여한 나라가 몇 개 정도 되겠어요? 어느 정도 되나요? 40개가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러면은 그냥 하던 대로 했네. 그렇죠. 이제 그냥 비난 성명에만 사인만 이게 냉정한 국제 현실이에요. 네.
일단은 어쨌든 네. 국익이 가장 그렇죠. 우선이니까. 자국이 제일 살고 봐야지 네네. 일단은. 자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PTSD가 오지만 사실 사드와는 조금 더 다른 네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일단 칩4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은 네. 막 원색적인 비난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칩4에 음. 들어가게 되면 네네. 중국과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분명히 보복을 할 거예요. 네. 계속 보복하겠다고 지금 중국은 원래 그런 그림장을 놓고 나라예요. 예.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게 군자의 복수는 3대가 지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조상이 그 모욕을 당했으면 3대가 지나도 원수를 갚는다는 게 중국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이제 복수를 정말 잊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 무조건 한다. 네, 분명히 보복은 할 텐데 네. 당장 보복하기는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녹록지 않을 거고. 그렇죠. 칩4라는 게 미국하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4개를 합치면요. 글로벌 반도체 95%가 95%. 이쪽이에요. 네. 그러면 다 때리면 중국은 뭐 어떻게? 독야청청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사드 사태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하는데 지금 당장은 중국이 그렇게 사드 사태 때처럼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때는 그냥 우리나라만 이렇게 핀셋으로 해서 골라서 때리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는 안 있죠. 된다. 예, 미국이 스크럽을 짜서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만 때려요? 뭐 그럼 대만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일본 어떡할 거야? 다 때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때려? 그렇죠. 보복할 때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좀 뒤에 줄 서 있자 이 말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미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대세에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해야지. 앞에 괜히 깃발 들고 가다가는 제일 먼저 총 맞죠. 네. 이것도 정말 전략적으로 네. 잘 그런 리스크를 피해가는 그런 네.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외교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네네. 또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네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칩4 동맹이 이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 분야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지금 되게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드 사태 때는 어떤 음. 쪽에 이렇게 피해들이 많이 갔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은 자국 기업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때려야 되죠. 네. 사실 그때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못 건드렸어요. 세계 메모리 70%가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네네.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이 메모리를 가지고 뭔가 지렛대로 오히려 반격에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자충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쵸. 때리면 자국 산업이 자기네들도 정말 엄청난 피해가 엄청 커져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때렸냐면 관광객 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되게 많이 네.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한해서 관광객 수를 많이 줄였고 그리고 이제 소비재를 많이 때렸죠.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한국 화장품. 엄청 그렇죠. 타격 컸죠. 네, 괜히 뭐 그 세관이나 이런 데서 괴롭히고 그리고 한국산 화장품 쓰면 뭐 매국노인 것처럼 분위기 맞아요. 만들고 막 매도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 현지 마트, 롯데, 신세계 다 철수했죠. 네. 그때 뭐 괜히 뭐 안전 점검 나온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해서 영업 방해하고 괜히 중국인들 애국심 고취시킨다 해서 와서 우리나라 그 유통 제품에다가 막 뭐 침 뱉고 막 뭐 그런 짓 하고 했죠.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한국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난리였는데 그죠. 싸늘하게 한참 식어버렸고. 좋았을 근데 이제 텐데. 공식적인 발표는 우리는 한알령을 한 적이 없다. 아, 정말 얄미워. 그렇죠. 진짜. 우리 한알령 한 적도 없고 우리 관광객 수 제한한 적도 없어. 그리고 얄미워. 우리 뭐 유통기업 니네 그냥 정상적인 그냥 감시 감독 활동이었어. 네. 네, 이런 식이에요. 중국은 항상.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소수 사태 때도 그때 난리 났잖아요. 네네네, 요소수. 그쵸. 네, 우리가 뭐 입으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칩4에서도 네. 아니야 우리 안 그랬어 우리 보복 안 했어라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 뒤에서는 또 이런 특히나 가장 타격이 강할 문화, 뭐 관광, 네네. 소비 요쪽으로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너무 그렇죠. 걱정이 돼요. 다행히 뭐 이제 다 홀쭉해져 있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때 한알령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나라 한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정말 그냥 다운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너무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취향에 맞는 네. 로맨틱물 막 이런 것들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산당 지침에 따라서 만들면 그냥 그저 그런 로맨틱 코미디밖에 안 나오는데 결국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장점은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사회 비판적인 스스로 뭔가 우리가 치부를 드러내고 네. 그걸 공론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한국 콘텐츠 힘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도 음. 자폐. 아마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한 더 점프업 됐고 그리고 이제 괜히 그냥 아이돌 뭐 하는데 이제 괜히 중국인 멤버 넣어서 먹튀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네.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홀쭉에 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중국이 때린다 그러면 요소수 사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희소 금속들 있잖아요. 희토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일부 그런 것들을 끊어서 한국 기업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많이 맞아서 네. 백신을 잘 맞아서 이제 좀 많이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거래처 다변화해놓고 많이 재고를 잘 쌓아놓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액션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맞아요. 정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외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외교부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는 앞장 안 섰어. 뒤쪽에 우리 뒤쪽에 서 있어서 그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죠. 그게 되게 그런 거 우리 좋은 진짜 거죠. 어쩔 수 없었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를 했지만 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한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네. 뭐 물론 이제 뭐 반도체 뭐 가스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하긴 했지만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앞장 안 서고 뒤에서 이렇게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시켜서 따라한 거야. 그런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네. 외교적으로는. 그런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SK가 22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막 너무 극찬을 했잖아요. 완전 뭐 기술 경쟁의 승리의 증거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은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뭔가 투자도 늘리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어쨌든 우리 한국 기업들의 몸값을 높이는 게 필요하죠. 그쵸? 네. 일단 미국에서는 최대한 몸값을 높이고 이제 중국에서는 최대한 이제 덜 두들겨 맞도록 네, 이제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일 텐데 어쨌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려운 부분을 우리 잘 긁어주니까 네. 어쨌든 보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많이 먹어야죠. 네, 보조금 잘 먹어서 어차피 얻을 투자할 거? 거면 그죠. 네,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얻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받고 네,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받고 네, 이런 식으로 잘 해야죠. 이게 또 이제 지나치면 또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데 SK가 이런 쪽 되게 잘해요. 이번에 그때 현명하게 그쵸 인텔 랜드 사업 인수할 때 승인 받는 거 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푸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그룹이다. 오히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또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이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이름이 약간 조금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 조금 특이한 이름인데 네. 이게 어떤 법인가요? 그렇죠. 원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비슷해요.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의회를 거치면서 뭔가 이제 수정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 법안은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투자하면 세공제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뭐 이런 거 보조하겠다. 이게 이제 그래도 나름 뭐 어떤 법안의 취지대로 잘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BBB 법안이죠. BBB. 빌트 백 베러라고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밀었던 친환경 산업 정책인데 존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 때문에 누더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바이든이 속으로 좀 부글부글 거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떡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존 맨친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예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는 석탄 산업이 주력인 지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지역구 주민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존 맨친 집안 자체도 이제 이런 굴뚝 산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세게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법안 덕분에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국내 오늘 이제 시세가 좀 나고 있죠. 네. 일단 지금 치포 동맹이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낳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보고 이득을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그렇죠. 뭐 좀 회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텍사스 테일러 팹 거기 이제 파운드리 팹이 이제 속도가 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나노 웨이퍼에다가 사인했잖아요. 네. 딱 이제 보란 듯이 미묘하게 그죠? 네. 최근에 이제 3나노 양산 행사를 그죠?
산업부 장관 불러서 한 것도 미국 정부한테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좀 했다. 우리가 TSMC보다 먼저 했다. 음. 실수를 성공해버린다. 뭐 이런 거. 그런 거고요. 기대해.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메모리는 뭐 미국 내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데 SK 그룹은 SK 온이 있잖아요. 2차 전지 쪽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뭐 포드 같은 데하고 이제 합작으로 이제 배터리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향후에는 SK도 또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네. 또 뭐 미국에 또 뭐 투자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몸값을 잘 높여서 잘 받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최대한 얻을 거는 다 얻고 네. 잃는 거는 좀 최소화하는 그렇죠. 그런 네네, 방안들이 맞습니다.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좀 매크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일단 정책적인 이슈들은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네. 거죠. 네,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뭔가 이제 오늘 뭐 매크로의 날이니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올해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인가 정도 나왔고 2분기가 마이너스 0.9% 정도 나온 걸로 네. 이제 원래 경기 침체라는 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면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넷 옐런 전 연준 의장 지금 현 재무장관이죠. 그리고 파월도 아니라 그러고 바이든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러고 예. 아마 교과서를 뜯어고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글로벌리 훌륭하신 분들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아니래. 그러니 어쨌든 이거는 중간 선거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믿을 곳은 또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올 상반기 엉망이었죠. 네. 1분기 경제 성장률 4.8%, 2분기가 아마 1%가 안 될 거예요. 뭐 6월이 아마 0.4%가 나왔으니까.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5.5%예요. 네? 5.5%. 이미 이렇게 그렇죠.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럼 하반기 엄청 땡겨야 돼요. 하반기 어떻게 하려고? 근데 중국이 하반기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요. 아. 그렇죠. CPI가 2%대밖에 안 돼요. 지금은 이와- 미국 9%고 막 이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네. 괜찮은 편이다. 그렇죠.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쓰기 때문에 아. CPI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 같은 것들 발행하고 막 대출도 늘려주고 네, 완화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이제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그동안 이제 봉쇄 때문에 못 샀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어거지로 쓰다가 스마트폰도 좀 바꿉니다. 네. 그래서 6월부터 중국 스마트폰 수치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또 모바일 디램은 우리나라 거 들어가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 아마 그러면 한국산 화장품이나 뭐 이제 패션 뭐 이런 쪽은 좀 이제 수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세트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이런 거는 중국에 팔아먹기 쉽지 않아요. 네. 그쵸. 안 사요. 자국 기업들 거 사죠. 네. 네. 그래도 반도체는 어쨌든 뭐 계속 한국산 거 살 거고 한국식 메이크업 뭐 그리고 한국식 뭐 패션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는 게 되게 아이러니네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칩4 동맹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네. 더 고민이 깊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 쪽에서 네. 또 투자의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네. 이제 금융위기 때도 중국이 그때 금융위기 때 경제 성장률 목표가 12%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마 금융위기 때 그때 6%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저거 못 지킬 거야.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하반기 경기 부양을 엄청 해가지고요. 네. 12%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런데 그때 그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났죠. 네. 중국이 과잉 설비 투자를 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발생한 거예요. 중국이 워낙 과잉 설비 투자를 했는데 얘들이 좀비 기업들이 안 죽고 계속해서 싼 제품을 납품하니까 글로벌리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중국이. 그거 덕분에 어쨌든 글로벌 경제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죠. 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인데 뭐 중국만 완화적인 경제를 끌고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죠. 우리 입장에서. 야. 그리고 우리는 또 중국하고 경제 동조화율이 높기 때문에 네. 네, 하반기 좀 기대할 만한 그게 최근에 주가에 좀 선반영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서 또 우리가 경제 보복을 두려워해야 되고 네,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지만 그렇죠.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또 기회를 발견해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네요. 오늘 좀 이렇게 매크로적인 측면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네.
와, 매크로는 체이바 앵커한테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아이템에서 이걸. 아이템에서. 오늘은 좀 이렇게 네. 매크로적인 측면이 너무 또 중요하게 급부상하면서 또 치포 동맥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네. 깊어지면서 다뤄봤는데 여러분도 투자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